월북자 김모 씨가 강화도를 탈출해 북한 땅에 도착할 때까지 군 감시 장비에 10번이나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흘 전 박한기 합참의장의 국회 보고 내용도 사실과 크게 달라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새로운 임대차 법안이 시행된 첫날 집주인들은 온라인에서 세입자들을 내보내는 방법을 공유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사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집중 분석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2명이 숨지는 등 큰 피해를 입은 대전에선 피해 복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감당이 안 돼,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나흘 동안 250mm가 넘는 비가 내린 전북 지역에서도 침수와 산사태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검찰은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로 크게 줄인 검찰청 법과 관련해 검찰 내부 반발이 거셉니다. 힘이 빠진 검찰과 비대해진 경찰 구도에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연기를 거론했다가 부정적 여론에 한 발 물러섰습니다. 우편 투표 조작 가능성을 꺼내며 대선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군 당국이 탈북자가 지난 18일 어떻게 월북했는지 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최전방에 설치된 최첨단 감시 장비가 무용지물이었다고 전해드렸었는데 이 장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월북자가 택시에서 내려서 강을 건너 북한 땅에 도착할 때까지 감시 장비에 무려 10번이나 찍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초소병사도 상황실 근무자도 아예 발견을 못하거나 불빛을 봐도 그냥 괜찮겠거니 넘어갔답니다. 이 최전방 경계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 첫 소식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보도로 탈북자 김모 씨의 월북이 알려진 지 닷새 만에 군이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감시 장비 기록을 샅샅이 뒤졌더니 김 씨의 행적은 모두 10차례 포착됐습니다. 월북자 김 씨가 택시를 타고 지난 18일 새벽 2시 18분 강화도 월곤리 연미정에 내린 뒤 배수로로 사라질 때까지 초소 앞 CCTV에 3번 잡혔습니다. 김 씨가 헤엄쳐 강을 건너는 동안 군의 근거리, 중거리 감시 카메라에는 10여 초씩 총 5차례 김 씨의 모습이 찍혔습니다. 또 북쪽을 주시하고 있던 열영상 감시 장비에는 김 씨가 강에서 나와 북한 땅을 밟고 선전마을 인근을 걷는 장면까지 2차례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군은 김 씨가 택시에서 내려 강을 건너고 북한 개풍군 탄포 선전마을을 활보한 2시간 30분 동안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눈뜨고 당한 겁니다. 택시 불빛을 처음 본 초소근무자는 전혀 의심하지도 않았고 김 씨가 배수로로 잠입할 때 상황실 근무자는 CCTV 모니터 앞에 없었습니다. 열영상 감시장비 운용병은 강기슭에 도착해 마을로 걸어가는 김 씨를 발견하고도 북한 주민으로 생각해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감시장비 운용 최적화 및 운용 요원에 대한 전문성, 숙련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해 삼척항 상륙 귀순 사건 이후 최근 1년간 경계 실패가 3차례 이어지면서 군의 경계작전 전반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지금부터는 오늘부터 당장 시행되기 시작한 임대차 2법에 대한 정부와 시장 움직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이 오늘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밀어붙이기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무조건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게 정부 여당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졸속 입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먼저 전혜정 기자입니다. 2년 계약 기간을 자동으로 한 번 더 연장하고 전세값 상승폭을 최대 5% 이내로 제한하는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임시 국무회의 개최에 별권의 관보까지 발행해 속전속결로 처리한 겁니다. 법안 상정부터 공포까지 불과 5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민주당은 부동산 안정이 시급한 만큼 서둘러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별권 관보는 지난 3월 지방세 관련 시행 때도 발행된 적이 있습니다. 서둘러 처리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20대 국회건 19대 국회에서도 얘기가 됐었던 법안들이에요. 법 자체에 이번에 투여한 시간은 적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당이건 긍정점, 부정점, 파생효과, 부작용 이런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국회법에서 법안이 시임이 되는 과정이 절차가 정해져 있잖아요. 의회 민주주의가 절차적으로 지금 훼손되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안이 갖고 있는 시급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잘못된 접근하고 당위성만 앞세우며 밀어붙인 게 오히려 정책의 신뢰성을 깎아내려 시장 혼란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습니다.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좀 시장 효과를 봐가면서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은 정책의 신뢰성이 일단은 많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바뀔지를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월세 신고제, 공수처 후속 3법 등도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이 임대차 입법이 진짜 임차인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두고 여러 논란이 있는데요. 이 와중에 저는 임차인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한 야당 초선 의원의 국회 연설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영일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안 2건이 통과된 직후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자신도 전세를 산다며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가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서 임대인이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는 순간 시장이 붕괴된다면서 졸속 심의를 비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걸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이 법을 만드신 분들 그리고 민주당 이 축조심의 없이 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윤 의원의 발언을 두고 네티즌들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진심이 느껴진다, 사이다 발언이라는 긍정평가와 함께 전형적인 꼬투리 잡기 연설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국민 상당수 심정을 대변했다며 이제야 제대로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필요한 민생 법안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안정적이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찾아준 의미가 있는 민생 법안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민주당은 임대차 보호법으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한다는 주장은 주택시장의 혼란과 교란을 부추기는 자극적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시장 반응은 어떨까요? 임대차법이 시행된 첫날 전세 시장이 특히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우려대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도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정석 기자가 현장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전격 시행되면서 지역 중개업소마다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계약서 작성과 전세금 조정을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이 불거진 겁니다. 2년에 한 번씩 당사자 간에 얼마씩 올려주자 특약으로 조정을 해놨는데 좀 당혹스럽고 곤란하다고 해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며칠 전에는 그 조건대로 월세로 변경해서 계약갱신하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바로 말이 바뀌었다고. 집주인들의 반발은 온라인에서 더욱 뜨거웠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전세대출 연장 거부 등 세입자들을 내보내는 방법에 대한 관련 글이 수백 개 올라왔습니다. 강한 규제에 대한 반발 심리로 아예 전세대출에 낀 세입자는 받지 않겠다는 집주인도 있었습니다. 집계약 시 각종 특약을 넣어 집 관리 규정을 까다롭게 만들겠다는 보복 대책도 거론됐습니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대결 구도로 흘러가자 세입자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들어와서 한 4년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주인이 또 근처에 살고 법도 바뀌고 하니까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 조금 있는지가 걱정되긴 해요. 집주인과 세입자 간 법적 분쟁도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법 시행 초반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또 전세 매물이 실제로 시장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 때문에 전세 수요가 높은 대치동이나 목동에서는 빌릴 집이 아예 없다고 말합니다. 황규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대치동 학원가와 가까워 이주 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 은마아파트. 최근 재건축 실거주 요건이 강화된 데다 임대차법 시행까지 맞물리면서 전세 매물을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전세 매물은 하나도 없다고 보시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매도 매물에 관련된 거, 전세 매물도 거의 0이라고, 제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녀 교육을 이유로 전세 수요가 많은 목동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가 잠재 현상이 있죠. 근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 전세 매물이 귀해지면서 아파트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번 달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5,600여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전세 품귀에 세입자들은 아파트 대신 빌라 전세를 알아보기도 하는 상황. 어쩔 수 없이 빚을 내 집을 사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20, 30대가 전세나 물어가고 전부 다 매수적으로 들어가가지고 결혼해서 전부 다 살아왔어요. 부모한테 3억 증여받고 대출 땡기고 싶은.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17% 오르면서 2015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5,200씩 올라나와요. 지금도 이렇게 나와요. 그거는 기록행시야. 대박이 더 대표는 거예요. 네, 무슨 일 있습니까? 전세도. 전세 매물이 실종되고 전세값은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주거가 불안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규락입니다. 네,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만 있는 부동산 제도라고 하죠. 전세가 사라진다는 얘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화제가 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국회 연설 한 토막 더 듣고 오겠습니다. 저금리 시대가 된 이상 이 전세 제도는 소멸의 길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네, 경제정책산업부 안건우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네, 안 기자, 방금 윤희숙 의원이 전세는 이미 소멸의 길로 들어섰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임대차 3법이 전세가 사라지도록 등을 떠민 격이 됐거든요. 네. 사실 전세는 이미 감소 추세였습니다. 서울 상황을 보시죠. 네. 지난해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비중이 72%였어요. 2011년으로 시기를 좀 돌려볼까요? 당시엔 84%였거든요. 네. 8년 만에 12%포인트가 줄어든 겁니다. 저 숫자가 집주인들의 마음이 전세에서 월세로 많이 간 걸 보여주는 거라면 왜 그런 걸까요? 옛날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1980년대 예금 금리가 10%대였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초저금리 시대, 네. 고작 1% 안팎입니다. 대형 은행은 제로 금리 수준이고요. 단순 계산으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네. 똑같이 전세금 6억 원을 은행에 굴린다고 쳐보죠. 1980년대 기준으로는 6천만 원의 수익이 나지만 지금은 고작 600만 원입니다. 네. 옛날이야 전세금만으로도 집주인에게 수익이 보장됐고 세입자도 맡긴 목돈이 깎일 걱정이 없으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초저금리 시대가 되면서 기대 수익이 워낙 낮아졌고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전세값도 크게 올릴 수가 없으니 집주인 입장에선 전세 대신 월세가 낮죠.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많이 차이가 나네요. 거기에 요즘은 이제 갭 투자도 못하고 다주택 소유도 못하니까 하기 어려워졌으니까 그렇죠. 더 전세를 할 만한 이유가 없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새 법이 오늘부터 시행됐는데 전세값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전문가들은 단기 급등은 피하지 못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1989년 사례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전세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었어요. 개정이 한창일 때 전세값이 29.6% 뛰었고요. 네. 이듬해에도 23.7% 뛰었습니다. 1991년 상승률이 4.8%로 안정될 때까지 2년간은 속된 말로 미친 전세였죠. 네. 어떻게 안정시켰을까요? 90년대 초반에 수도권 1, 2신도시 200만 호가 대량으로 공급되면서 임대료 가격 상승을 상쇄했던 경험은 있습니다. 분당, 일산, 신도시 이야기인데요. 앞으로 불안한 실수요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양적, 질적 공급 대책이 나올지가 결국 관건입니다. 네, 당장 전세를 살거나 전세 주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문제입니다. 자기 얘기인데 갈등이나 긴장이 벌써부터 생기고 있다고요.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도 좀 보셨죠? 네. 제가 어제 부동산 카페를 보다가 이런 글을 봤어요. 전세자금 대출 받은 세입자의 전세대출 연장을 거부해서 네. 세입자를 내보내겠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겠다는 의도인 것 같거든요. 저렇게 하는 게 가능한가요?
일단 결과적으로는 안 됩니다. 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답변에 따르면 세입자는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으면 그걸로 끝이고요. 네. 전세계약을 연장할 때도 굳이 대출 연장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건데요. 문제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분쟁 소지가 있는 사안이 많다는 겁니다. 네. 집주인 본인이 살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가 있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죠, 제가. 네. 이 경우에 집주인이 전입신고만 하고 공실로 놔두면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사실은 아직 논란거리입니다. 아직 세부 가이드라인이 일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6곳뿐인 국토부 분쟁조정위원회를 인구 50만 명 이상인 곳에 최소 한 곳씩 설치해서 해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전세는 이렇게 아예 사라지고 분쟁이 생기고 무조건 빨리 시작하다가 국민들의 실제 삶에 대한 고민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건우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폭우로 침수됐던 대전 아파트 일대입니다. 오늘 주민들이 복구 작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또 비 예보가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주민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물에 잠겼던 아파트 1층은 온갖 오물이 뒤섞여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옷장에 넣어둔 옷 몇 벌 빼고는 쓸 수 있는 살림살이가 없습니다. 이 물이 빠진 집입니다. 방이며 화장실, 부엌까지 집안 전체가 진흙밭으로 변했습니다. 살림살이를 못 써서 결국 버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기가 끊겨 촛불을 켜놨고 냉장고와 음식은 썩기 직전입니다. 도마도가 먹을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오래되면 버려야죠. 지하에는 아직 물이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저쪽 끝에 있던 건데 지금 김치 냉장고가 앞까지 올려가요. 서둘러 복구 작업이 시작됐지만 주민들은 오늘 밤 또 비가 온다는 예보에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감당이 안 돼, 제가. 감당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기상청은 오늘 밤 사이 대전 지역에 최대 60mm의 소나기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만 2명이 숨지는 등 비 피해는 1,094건이 발생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전라북도에도 며칠째 굵은 장맛비가 쏟아졌습니다. 산사태와 농경지 피해가 많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산비탈에서 흘러내린 흙더미가 주택을 덮쳤습니다. 진흙 범벅 속에서 가재 도구를 정리해보지만 막막합니다. 상당하더라고요. 딱 보니까 어떻게 살면 할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걸 취해나가 걱정이 됩니다. 주민들은 그나마 큰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어가지고 그 와중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전부 다 내일 가리지 않고 다 이렇게 협심해가지고 지금 복구에 이렇게 하는데 연연이 없습니다. 나흘 동안 전북에는 250mm 정도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완주에는 한때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강경강 삼내교 지점엔 9년 만에 홍수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고 불어난 물로 인해 차량과 농경지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또 전주 시내에는 지름 3m짜리 대형 싱크홀이 생겨 긴급 복구됐습니다. 동네 사는 주민 입장으로서는 많이 불안하죠. 그러니까 비만 오면 불안하죠. 다음 차례는 어디인가 몰라서. 이번 장맛비로 침수와 산사태 등 전북에 접수된 피해는 모두 147건입니다. 빗줄기가 잦아들면서 주민들은 서둘러 복구 작업에 나섰지만 곳곳에 지반이 약해진 만큼 추가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 사이 대기 불안정으로 또다시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도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호입니다. 긴 장마가 태풍보다 무서운 곳 과수원입니다. 수확철을 맞은 복숭아가 오랫동안 내린 비에 약해지며 우수수 떨어집니다. 이현용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5년째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는 김흥식 씨는 요즘 한숨이 늘었습니다. 자식처럼 키운 복숭아들이 떨어지면서 한 해 농사를 망쳤기 때문 긴 장마가 태풍보다 무섭다고 말합니다. 이게 태풍이나 이런 것 마냥 잠깐 오는 비는 크게 도움이 되는데 긴 장마는 도움이 안 돼요. 내리면 한숨만 나오죠.
비 오고 흐린 날이 많으면 가지와 연결된 꼭지가 약해지면서 과실이 익기도 전에 떨어지는 겁니다. 지난달 24일 장마가 시작된 이래 이틀에 한 번꼴로 비가 오면서 낙과율이 평년의 10배로 치솟았습니다. 충북 옥천 지역 800농가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 수확을 눈앞에 두는 복숭아들은 5개 중 1개꼴로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빗물을 머금고 썩어가고 있는데요. 복숭아는 땅에 떨어지는 순간부터 흠이 생겨 상품 가치를 잃게 됩니다. 게다가 흐리고 선선한 날씨 탓에 최근 여름 과일을 찾는 소비자가 줄면서 농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중부지방의 장마 예상 종료 시점은 다음 달 10일, 지난 1973년 이래 역대 2번째로 긴 장마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예상보다 장마가 길어지면서 농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원용입니다. 어제 당정청의 권력기관 개편 발표 이후 쪼그라든 검찰과 커진 경찰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의 기본도 모르고 내놓은 조정안이라는 반발이 거센데요. 이은우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고 이 수사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시행령 개정 등 입법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범죄 등 6분야로 제한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세부안을 정한다는 겁니다.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여 검찰, 경찰 간의 역할을 새로이 정립하고 이럴 경우 검찰 수사 대상은 4급 이상 공무원 범죄와 뇌물액수 3천만 원 이상인 부패 범죄, 피해액 5억 원 이상인 사기 배임 등 경제 범죄로 제한됩니다. 검찰은 정부와 검찰 의견이 다르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내부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공무원 직급이나 범죄 액수에 따라 수사를 맡는 기관을 나눈다는 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수사의 기본도 모르고 내놓은 조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 자문기구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권고한 데 이어 수사권 조정안마저 검찰 힘 빼기에 집중되면서 2,000명 넘는 검사들 손발을 모두 묶는 처사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야당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권력기관 개편안에 대해 검찰 무력화라며 이런 식이라면 공수처도 필요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이 수사권 문제는 권력기관 간의 힘겨루기로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왜 그러는지 사회부 정현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공룡으로 비유될 정도인데요. 이 경찰의 역할 얼마나 커진 겁니까? 네, 기존에 경찰이 맡은 민생 강력 사건 수사 외에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일부 기능이 경찰로 옮겨지는 건데요. 5급 이하 공무원의 비리나 액수가 3천만 원을 넘지 않는 뇌물 사건처럼 이제 검찰이 맡지 않게 된 사건들을 모두 경찰이 수사하게 됩니다. 또 국정원 기능이 개편되면서 기존에 국정원이 맡았던 대공수사, 쉽게 말해서 간첩수사도 경찰이 맡습니다. 여기에 경찰이 수사를 자체적으로 끝낼 수 있는 권한도 생기는데요. 지금까지는 수사를 하다가 이 수사 대상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으려면 검사의 지휘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검찰과 경찰이 동등한 수사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이 권력기관은 부정부패 수사를 잘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검찰이 다 맡아왔습니다. 근데 당정청이 논의한 걸 보면 이 3급까지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게 되고 검찰이 4급을 5급 이하는 경찰이 맡게 되는데요. 이게 다 쪼개지는 거예요.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될까요? 네, 지금 나온 안대로라면 수사 과정에 혼란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요. 과거에는 검찰이 국가사업에 관한 공무원 비리 사건을 수사할 때 이 실무진을 먼저 조사하고 더 높은 공무원들이 연루됐는지 확인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사건은 경찰이 우선 수사에 들어가게 되고 전체 사건 중에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연루된 부분만 검찰이 넘겨받습니다. 이 검찰 입장에서는 사건의 밑바닥에서부터 출발할 수가 없게 되고 경찰의 입장에선 사건 전체를 수사하지 못한 채 일부를 검찰에 넘겨야 하기 때문에 수사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 이제 말한 그런 우려가 있다면 이 검찰과 공수처도 업무가 겹칠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도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드리면요. 몇 년 전 검찰이 한 대기업 소유주의 횡령과 탈세 혐의를 수사한 적이 있는데요. 이 기업에서 전현직 국세청 간부들이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네. 결국 이 간부들은 처벌을 받거나 국세청을 떠났는데요. 앞으로는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이런 고위공직자의 뇌물 혐의가 포착되면 이 부분만 공수처에 넘겨야 하는지 아니면 대기업 비리 사건 전체를 넘겨야 하는지 아직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경찰의 정치적 중립 문제도 제기됩니다. 이 경찰의 정보 수집 기능이 더 강해지다 보니까 이 정권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거죠. 네,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이 없어지면서 이제 경찰이 국내 정보 수집을 맡게 됐습니다. 현재 전국에 3,000명 가까운 정보 경찰이 활동 중인데요. 문제는 이 정보 수집의 대상이 어디까지냐는 겁니다. 과거엔 동향 정보를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인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가 이거 사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경찰은요,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만 수집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거 참 말이 어려운데요. 그만큼 공공의 안녕이 어디까지를 말하는 건지, 그래서 어느 만큼의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건지가 현재로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칫 정보경찰들이 과거처럼 사찰 논란, 또 정치 개입 논란에 휘말리는 일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편이 될 수 있도록 지적사항들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정현우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7월 마지막 날인 오늘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다주택을 처분하라고 한 시한입니다. 이 비서실장부터 민정수석까지 이 사안으로 워낙 떠들썩했는데 다주택 참모들 다 처분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참모 8명은 다주택자였고 처분 시한도 한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강재희 기자입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달 초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에게 이번 달 내로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강력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12명의 다주택 참모 가운데 8명의 참모가 여전히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현재 8명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처분 의사를 표명하고 처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자는 강남구와 송파구에 각각 아파트를 갖고 있는 김조원 민정수석과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황덕순 일자리 수석, 김회숙 인사수석 등입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아무리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오늘까지 매각해야 했던 약속을 어기고 한 달 더 연장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민들에게는 집을 팔라고 해놓고 정작 자기들은 여태까지 집을 팔지도 않았고 자꾸 국민들에게 지키지도 못할 약속하지 말고 다주택 참모들을 즉시 교체하기 바란다. 노영민 실장의 다주택 처분 권고가 지난해 12월 처음 나온 만큼 7개월 동안 매각하지 않은 건 의지 부족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싸게 내놓으면 뭐 금방 팔리기는 하겠죠. 시세보다 싸게 내놓으면 보통은 뭐 한 달 정도만 하면 팔리기는 하겠죠. 청와대 참모들이 다주택 처분 시한을 한 번 또 연장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지난 4월 총선 때만 해도 민주당의 표를 몰아줬던 서울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집값과 세금 상승, 거기에 수도 이전 논란까지 겹치면서 여당과 대통령 지지도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서울 지역 여론조사입니다. 미래통합당은 40.8%의 지지율을 얻으며 31.4%를 기록한 더불어민주당에 9.4%포인트 앞섰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당시 통합당의 전신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을 앞선 이후 43주 만입니다. 오늘 발표된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앞섰지만 통합당과의 차이가 크게 줄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 못하고 있다는 서울 시민의 부정평가는 51%로 7월 한 달 새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행정수도 이전과 부동산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갑자기 들고 나온 게 아니냐. 부동산 문제
좀 이제 흐트러뜨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 정책과 정치의 문제하고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서울 지역은 행정수도 이전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통합당은 정부의 각종 실정에 대한 심판이라고 평가했고 민주당은 민심을 겸허히 보며 정책 설명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차에 가두고 도로를 질주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잠깐 대화하자고 태운 뒤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했다는데 30분의 시간 얼마나 지옥이었을까요? 박건영 기자입니다. 어젯밤 서울 금천구의 한 도로, 경찰차가 급하게 골목으로 들어섭니다. 여성을 감금한 채 질주하는 승용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의심 차량을 뒤쫓아온 겁니다. 경찰이 차량 운전자를 검거한 장소입니다. 이 남성은 조수석에 여성 한 명을 태우고 질주해 왔는데요. 이 남성을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그 시간대에 뭐 시끄러운 거 살짝 하나 있어요. 시끄러운 소리가 살짝 나면 안 들리고 뭐 걸어가는데. 이 남성이 조수석에 감금한 여성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이 남성은 전 여자친구에게 잠깐 대화를 하자며 차에 태운 뒤 서울 지하철 7호선 가산 디지털 단지역 부근에서 5km 가까이 질주한 겁니다. 겁에 질린 피해 여성은 30분 동안 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 여성은 차에 갇혀 끌려다니고 있다며 가까스로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 이에 흥분한 이 남성은 전 여자친구를 죽이겠다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해당 차량을 찾아내 추격을 한 끝에 감금 질주가 끝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여성을 차에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감금과 협박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서울 시내 주차장에서 차주인과 주차 관리인 사이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몸싸움을 하다가 가스총까지 등장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경찰에 입건됐는데 상대방 책임이 더 크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남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란색 외교 번호판이 붙은 SUV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갑니다. 잠시 후 주차장 관리인이 나와 무언가를 챙겨 허리춤에 찹니다. 관리인이 챙긴 건 다름 아닌 가스총. 차량 문을 열고 운전자를 찾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23일 저녁. 운전자가 차량 방향을 돌리려 주차장에 들어갔다 주차장 관리인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말싸움은 몸싸움으로 번졌고 급기야 관리인이 둔기로 차량을 내려치고 가스총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운전자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소동은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 모두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현재 양측은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콱 잡더니 자동차 본넷에다 콱 눕히더니 여기를 콱 눌러버리잖아. 진짜로 안 쏠 사람 누가 있냐. 나 죽는데. 이건 장난 아닌 거예요. 마침 그때 경찰이 도착을 했기망정이지. 그게 아니었으면 또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운전자는 외국 대사관 소속 직원이어서 외교관용 차량을 몰고 있었고 주차장 관리인은 평소 호신용으로 가스총을 소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양측의 진술이 상당 부분 엇갈린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밝힐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아파트와 주택에 침수 피해가 속출했죠. 집에 물이 뚝뚝 새고 도배 장판을 새로 해야 하면 수리 비용은 누가 내야 할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집주인, 즉 임대인의 의무로 사용 등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천재지변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벽에 금이 가거나 수도 등 시설물의 복구 비용은 집주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기본적으로 입주인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수리를 하는 게 맞는 걸로 보이고요. TV, 냉장고 등 가재 도구가 이렇게 망가졌다면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이런 복구 책임까지는 집주인에게 있는 건 아닌데 이 배수 시설 등 구조 문제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집주인, 세입자는 피해 예방 조치를 적절히 했냐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집니다. 곰팡이가 피고 물이 새는 건 어떨까요?
법원 판단에 따르면 세입자가 사는데 방해받을 정도의 수리는 집주인, 세입자는 사소한 것을 부담하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다소 추상적이죠. 구체적인 사례로는 천장에 물방울이 고이면서 떨어지고 벽지가 축축하게 젖어 곰팡이가 나면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집에 문제가 있다는 걸 집주인에게 뒤늦게 알렸다면 어떨까요? 얼마 전에 이 팩트맨 시청자분이 비슷한 질문을 물어보셨는데 전문가 의견은 이렇습니다. 수리를 요하거나 다른 문제가 있을 때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땐 세입자는 통지 의무가 있고 뒤늦게 알려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3개월가량 남은 대선 연기를 언급하면서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9시간 만에 번복은 했지만 이 뒤처진 지지율을 염두에 둔 의도된 행동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정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워싱턴 정가를 발칵 뒤집은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트윗은 현지 시간 오전 8시 46분에 올라왔습니다. 사기치는 선거, 무사히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선거를 미룬다고 적었는데 물음표로 떠보는 형식이지만 대선 연기를 처음으로 거론한 겁니다. 민주당은 대선 일정은 의회의 권한이라고 반박했고 오바마 전 대통령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There are those in power who are doing their darndest to discourage people from voting by closing polling locations. 친정인 공화당조차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Never in the history of the federal elections have we ever not held an election, and we should go forward with our election.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9시간 만에 발을 뺐지만 뒤끝을 보였습니다. I want to have the election, but I also don't want to have to wait for 3 months and then find out that the ballots are all missing and the election doesn't mean anything. That's what's going to happen.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런 대선 연기 언급은 경제 악화와 지지율 하락을 덮기 위한 연막작전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은 마이너스 32.9%로 73년 만에 최악의 뒷걸음질을 쳤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을 8%포인트 이상 앞서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 증거 없이 우편 투표 선거 조작 의혹을 제기할수록 지지율 하락은 물론 당내 구심점마저 이를 것이란 비난이 높습니다. 워싱턴에서 치드리 뉴스 김정환입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우주여행의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아랍에미리트, 중국, 미국이 앞다퉈 화성 탐사선을 발사했습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Release. 거대한 화염을 내뿜으며 힘차게 솟아오르는 아틀라스 V 로켓.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5번째 화성 탐사선 퍼서비어런스를 우주로 쏘아 올렸습니다. 화성의 흙을 지구로 가져와 생명체 흔적을 찾고 유인 탐사의 길을 다지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The samples from Mars have potential of profound change of our understanding and the origin evolution. 지구와 화성의 거리는 26개월을 주기로 가까워졌다 멀어지기를 반복합니다. 지구의 공전 주기는 365일이지만 화성은 687일이기 때문인데 올해 7월은 두 행성의 거리가 5,500만 킬로미터로 가장 가까워지는 시기입니다. 이 때문에 아랍에미리트와 중국 역시 지난 20일과 23일 화성 탐사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화성은 지구의 절반 크기지만 물의 흔적이 발견돼 제2의 지구가 될 가능성이 큰 행성입니다. 화성의 매력을 느끼는 건 민간 우주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 등도 우주여행과 화성 진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버진 갤럭틱 역시 이르면 올해 우주여행을 시작할 계획인데 무중력 상태를 체험하고 돌아오는 90분 일정으로 1인당 약 3억 원의 표값을 책정했습니다. 영화에서 바라봤던 우주여행의 시대가 성큼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브라질은 하루 6만 명 가까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도 확진이 됐다 나왔는데 여전히 마스크 착용에 부정적입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수많은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모습을 드러낸 보우소나르 브라질 대통령. 일일이 손을 잡는가 하면 쓰고 있던 마스크를 내렸다 올리기를 반복합니다. 과거에도 마스크를 잘 쓰지 않다가 확진 판정까지 받았지만 완치 후에도 버릇은 여전했습니다. Estou curado do Covid, já tenho anticorpos, sem problema. 자신은 다 나았다고 강조했지만 이번엔 영부인이 감염되는 등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최대 행사 하지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 세계 250만 명이 모여 발 디딜 틈 없었지만 이제는 마스크를 쓰고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마저도 사전 추첨된 1000명에게만 허락되면서 영상통화로 지켜보는 가족들까지 생겼습니다. When I have a phone call with my wife and she was in Masjid al-Haram and she started the Hajj, I feel like I was with her. 공중화장실 하나를 80명이 나눴을 정도로 위생이 취약한 인도 뭄바이의 빌링강. 인근 3개 지역 주민 7,000명을 조사해보니 57%에서 코로나19 항체가 나왔습니다. 통상 인구의 60%에서 항체가 형성될 경우 집단 면역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We believe that at least based on these numbers, slums could sooner than later reach herd immunity.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집단 면역을 기다리는 건 무모하다며 많은 사람이 숨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방금 리포트에서 보신 인도의 집단 면역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코로나19를 근본적으로 극복하려면 백신이 꼭 필요한데 해외에 비해 우리는 뒤처진 편입니다. 언제쯤 받아볼 수 있을지 김단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First of an anticipated 30,000 U.S. volunteers expected.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돌기를 이용해 세포 안으로 침투합니다. 백신은 이 뾰족한 부위를 감싸는 항체를 만들어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백신 개발은 크게 3단계. 약물의 부작용과 효능을 확인하는 임상 1상과 고령자까지 포함한 임상 2상, 수천 명을 대상으로 효능을 확인하는 3상으로 나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 초 제약사 2곳에서 임상 1상에 들어갔습니다. 안전성의 이슈는 없는지 나이에 좀 따라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면밀하게 살펴볼 거고요. 미적 효능이라든지 안전성 측면에서 오케이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3상을 진행할 거고요. 오는 10월쯤 2상에 들어가고 내년 초에는 임상 3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국산 백신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있습니다. 다국적 임상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연구비가 필요하죠. 이것을 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은 이미 백신 개발의 마지막 관문인 임상 3상에 속속 진입했습니다. 가장 빠른 곳은 영국입니다. 영국 옥스퍼드대가 개발 중인 백신이 임상 3상을 마무리하고 빠르면 9월부터 생산에 들어갑니다. 국내 한 업체가 이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만큼 수입에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요즘 프로야구에선 이 선수 도망 못 가게 여권 뺏어야 한다는 말까지 들립니다. 바로 KT 로하스인데요. 왼쪽, 오른쪽 양손 타격으로 더 무섭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유분 기자. 네, KT와 SK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수원에 나와 있습니다. 강백호, 황재균 등 스타 선수들의 팬들이 대거 몰렸는데요. 국내 선수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떤 선수 응원하러 나오셨나요? 로하스 선수 응원하러 나왔습니다. 로하스 선수 화이팅! 네, 이처럼 로하스는 홈런, 타율, 타점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점점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타석을 바꿔가며 홈런을 때려내고 있는 겁니다. KBO 리그에서는 거의 유일합니다.
Antes solo bateaba a la izquierda, luego solo a la derecha y luego aprendí a hacer los dos al mismo tiempo. 원래 로하스는 지옥에서 데려온다는 왼손 강속구 투수에게 약했습니다. Jang Hyun-jong, Kia Tiger, Kuchan Mo, pienso que Kim Bong-soo de Hanwha. 하지만 이젠 양현종까지 극복했습니다. 왼손 대신 오른손 스윙으로 홈런성 2루타를 때려낸 겁니다. 데뷔 시즌 왼손 투수에게 약했던 로하스. 양타석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가장 먼저 출근했고 결국 올 시즌은 왼손 투수 상대로 더 높은 타율을 기록하며 비현실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5회가 진행 중인데요. 로하스는 SK 선발 문승원을 상대로 1회부터 솔로 홈런을 치며 선취 득점을 챙겼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에서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 중부지방에 또 큰 비가 옵니다. 문제는 또 밤사이에 강하게 온다는 건데 강수 집중 시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그리고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 강하게 집중되겠고요. 취약 시간대에 세차게 오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일 새벽을 기준으로 수도권에는 호우예비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일요일까지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에는 2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중부 지역은 50에서 150mm, 강원 영동과 충청 남부 일부 지역에도 20에서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중부지방의 장맛비는 다음 주 후반까지 오락가락 이어지면서 8월 상순까지도 꾸준히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오늘로 장마가 마무리되는데요. 앞으로 본격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남부 많은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됐고 내일 한낮에 대구와 제주는 33도, 강릉 역시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남부 지역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달엔 여당에서 이달 초엔 통합당 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국회에 부르려다 실패했습니다. 수사의 중립성을 위해 검찰총장을 국회에 출석시키지 않는 관례를 깨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례는 깰 수 있는 것입니다만 이 장면도 볼까요? 특히 어제 임명장을 받고 처음으로 당정청 회의에 오신 우리 박지원 원장님과 김창룡 청장님 특별히 환영합니다. 어제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논하기 위해 모인 자리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없고 김창룡 경찰청장의 모습만 보입니다. 검찰의 힘을 뺏어서 경찰에 주겠다는 어제 개편안 발표 이후 이 검찰보다 오히려 정치적 독립에 취약한 경찰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신임 경찰청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 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어 이 코드 인사 논란까지 있는데요. 정권 편에 선 권력기관은 국민을 괴롭히는 괴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